오늘 자담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아주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어떤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포용이 왜 중요하고 디지털 포용은 어떤 정책이 있고 또 나에게는 내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포용 좌담회의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염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디지털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도 갖고 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당연하게 21세기의 디지털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내재화되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심각해 아니면 더 빨리 저는 이제 촉매 역할을 코로나 사태가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차관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총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또 계속될 거다.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디지털에 대한 접근이란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 디지털에 접근을 못하면은 필요한 정보를 못 얻는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게 부모님이 그 어린 학생들 곁에 없으면은 어린 학생들이 수업 자체에 참석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랄지 또 뭐 마스크 앱 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마스크 앱 활용을 못해서 제때 마스크를 못 산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디지털에 대한 접근이란 게 단순히 접근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인 어떤 경제 사회 활동과 직결된다는 거죠. 온라인 계약을 참여 못하면은 중요한 기본권인 학습권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의무가 교육 의무인데 그 의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 단순히 접근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는 디지털의 활용이나 이용 자체가 어떤 일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본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프라를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2000년대 초에 PC 1000만 대 보급 운동을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하면서 누구나가 다 PC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다양한 형태로 이 디지털 포용에 대한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차관님 잘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인텔도 글로벌 포용 지수, 글로벌 인클루전 인덱스와 관련된 목표를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권 대표님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5월에 인텔이 이제 글로벌 포용 지수를 발표한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취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용 지수는 인텔이 추구하는 그런 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포용에 대한 활동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졌다면은 글로벌 포용 지수라는 거는 기업 간에,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포용 지수는 같이 함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계의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포용의 중요한 축이 계층면에 봤을 때는 그 소수층, 특히나 여성층이 굉장히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용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결국은 아까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또한 미래에 필요한 그런 직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확대해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작년에 정부와 협력을 해서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AI for Youth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이 그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하고 학생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굉장히 인텔의 포용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30년에 전 세계 한 30여 개국의 정부와 그다음에 한 3만 개의 어떤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의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저희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아마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글로벌 포용 지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산해서 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노인층이라든가 세대 간에도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젠더 성별로도 격차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디지털화돼서 나가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문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 직업에서도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그 잡들을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쉽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디지털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이다. 그런데 이제 네이티브는 편하죠. 그런데 네이티브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주민들, 이미그런트들. 그런 네이티브 아닌 분들은 정말 불편해요. 살려야 살 수가 없는데 그게 과거에는 차관님 말씀대로 생활에 불편한 정도로 그쳤는데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모든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국가가 전립하기 위한 발전하기 위한 정말로 어떤 필수 불가결한 과제 같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말씀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대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국가 대전환의 내용이 한 축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사회 경제 모든 게 디지털로 대전환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5천만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고 또 적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대전환을 추동하는 혁신하는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교육은 포용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혁신의 출발인 거죠. 이번 추경 사업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 저희들 5천만 국민들 생활 구석구석에 생활 SOC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있고 오늘 이 장소 같은 과학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주민센터가 있고 이런 생활 SOC에 전국 1,000군데에 디지털 역량센터를 구축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전문 강사를 배치를 하고 보조 도우미를 두어서 주민 밀착형으로 디지털 역량을 교육을 하는 그때 디지털 역량은 이제 외국에서는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민 역량. 디지털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기본 역량과 소양을 이제 전국 1,000군데 생활 SOC에서 5천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게끔 이제 됐는데요. 정말 생활 속에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구축해서 국민들이 디지털 세상에 불편함이 없이 살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제 전문 분야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불편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해서 한 1,000군데 정도를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연결해서 디지털 이용 환경에 대해서 이제 김정배 교수님이 이제 이걸 실제로 활용을 하셔서 사실 중요한 게 뭐 교육, 디지털 교육을 받았다는 게 진흥원에서 그걸 많이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삶이 변해야 되는 건데 그 이용 환경에 대해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고 공학 기술이 접목이 된 보조기기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경추 5번을 다쳐서 거의 사지마비, 팔 기능도 아주 일부만 쓸 수 있는 아주 중증의 그 신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은 대부분 그런 사람을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몸에 어떤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장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신체적인 제한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 다른 사람과 같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니즈가 많습니다. 전동일체도 필요하고 또 컴퓨터 IT 세상이 되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입출력 보조기도 필요하고 뭐 아까 접근성 어디 다 계단 같은 데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심한 신체적인 그게 되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35년 전에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재활병원도 없을 시절이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집에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전동일체를 팔지도 않았어요, 한국에. 그리고 저는 가이스트에서 이제 그 컴퓨터를 많이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PC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 5년을 거의 집에서 집거하다시피 살았는데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미국에 가서 한 8년 공부하고 일하다가 한국에 온 지 한 11년 됐는데요. 이제는 뭐 동료 교수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이 오늘도 여기 올 때 제가 원주에 있는 제 창업 회사에서 직접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예. 하여튼 그 운전한 그 모든 장비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 신체적인 기능의 제한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니즈를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환경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돼서 다시 제가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 스마트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하루 종일 일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이런 환경이 바뀌는 그래서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그래서 컴퓨터는 이 디지털 기술은 장애인에게는 신이 내리는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거치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60도 한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포지셔닝 할 수 있게 한 그런 그 오자유대 해야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자, 이게 없으면 저 스마트폰을 제대로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지털에 좋은 기술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자, 디지털 교육장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이지만은 사실은 그 일반 우리 뭐 비디지털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기술도 그런 환경에 대한 그 배려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그 취약계층 등의 그런 것이 이제 소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처럼 실제로 체험을 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의 큰 희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일을 우리 송 대표께서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친절한 고요한 택시 서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요한 택시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제 어떻게 하면 청각장애인 분들의 일자리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어떤 취업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기회조차 좀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저희가 해외에서 이제 라이드 쉐어링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운수업을 이렇게 종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서울보다 작은 싱가포르도 한 300명의 청각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운수업으로 종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는 방식을 좀 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승객이 이제 목적지나 어떤 메시지들, 뭐 예를 들어서 창문을 내려달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달을 이제 기사님께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제 종이에 글로 쓰는 이제 필담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러면 우리 또 한국이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 과정들을 이제 태블릿 PC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가져와서 이걸 통해서 승객이 또는 기사님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기기를 저희가 개발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한 54분 정도를 저희가 택시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이 이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민간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민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아까 이제 진흥원 쪽에서는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신다라고 같고, 저희가 지금 얘기된 거는 그 디지털 약자의 측면에서 또 이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우리 차관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뭐 방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올 이렇게 팬데믹에 대비한 어떤 보건이나 공중위생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민관 협력이 중요하고 또 같이 공동의 보조를 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도 참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받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헌신적인 의료진들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참아준 게 가장 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조금만 이제 역할을 한 것도 이제 ICT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민간 협력 사례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마스크 앱하고 온라인 계약인데, 마스크 앱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가 2월 28일 날 대구에 갔어요. 그날이 아마 대구에서 그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났던 날인데, 우체국에서 2월 27일부터 마스크를 팔았는데 2월 28일 날 우체국에 갔더니 한 500m 정도의 줄을 우체국 주에 있어서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막고 계시더라고, 시민들이.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이렇게 주말에도 저희들이 나오고 이래서 마스크 앱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정부에서는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그걸 API로 바꿔가지고 개발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앱을 만들고, 또 클라우드 회사나 포털에서는 개발하는 도구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앱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부가 이런 간단한 건 못 만드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하니까 훨씬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600만 명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 건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단 교육 콘텐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서버가 충분한지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지, 인터넷 용량이 충분한지, 또 그 과정에서 해킹이나 다른 어떤 침해 행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부 혼자 한 게 아니고
전문 기업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온라인 계약도 성공했는데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 특히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부랑 민간이 어떤 협업을 하면서 민간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또 그게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를 참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도 결국 민간 협업을 확대할 수 있고 민간의 의견이 자유롭게 좀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차 추경이 되고 한국판 뉴딜을 하는데 한국판 뉴딜에서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디지털 포용입니다. 디지털 뉴딜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디지털 포용이고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이게 계속 우리가 고민도 더 많이 하고 여기서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분들 없이 디지털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일자리도 얻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디지털 포용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